안녕하세요.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 공법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건축역사학자 이왕기 교수입니다. 저는 건축을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 기반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모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 건축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의 연장선에서 2008년 논산의 작은 박물관, 도구원과 전원주택을 직접 지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실천하며 전통 건축의 가치 또한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과 국제기념물 유적보존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통 건축 보존과 문화유산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현재는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자문과 강연을 통해 전통 건축과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널리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잇는 길,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소개를 했구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옥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살림집, 기와집, 한식하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음식을 한식이라고 그러죠. 또 옛날 전통적인 의복,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다 한복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 건축을 전부 뭉뚱그려서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걸 한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거, 뭐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러는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이야기를 한 2시간 내지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짧게, 아주 짧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한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에는 과학과 예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가 집 무너지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잘 튼튼하게 구조적으로 버텨야 되고, 또 집이 좀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아주 적절한 만남이 건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건축은 또 아름다워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으면 참 그렇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아름다운 기준이 있는가?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가? 보이는 것만 아름다운가?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장소, 사람, 관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아름다움이 기준이 있다면 전부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건축도 마찬가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집단 지식이나 집단 의식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다르고, 또 의식이 다르고, 또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럼 아름다운 게 뭐냐? 아름다운 사람을 뽑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뽑습니까? 오랄 테스트에서 그 사람이 마음씨가 어떤가
안 보이는 부분을 또 체크를 해서 뽑죠. 어느 나라에선 저런 사람도 뽑고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도 아름답다고 하고 미얀마에 가면은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사는데 거기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목이 길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집단 의식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세 나라, 특히 이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유교, 불교, 도교 그를 바탕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이 비슷한 또 집 짓는 모습도 나무, 돌, 흙으로 짓는 그런 세 나라의 건축물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같은 주제를 놓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건축의 척도, 얼마나 하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세 번째는 장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냐. 네 번째는 집안에 분명히 가구를 썼을 텐데 가구는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자연과 이 동양의 사상이 자연과 조화하려는 같이 어울려 이렇게 건축과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세 나라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초인간적인 척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은 인간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인간 척도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나 일본은 거대한 건축도 있고 아주 작은 건축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건축이라고 해서 뭐 모형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당과 같은 그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건물 중에 작은 건물도 있다. 한국은 그렇게 큰 건물도 없고 그렇게 작은 건물도 없다. 인간 척도를 기준으로 한다. 사례를 볼까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집단마다 또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민족은 뭐 이렇게 얼굴에 뭘 칠합디다 아름다워지라고 또 장식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나 여기 보이는 요 기도하는 마음도 기도하는 소녀의 마음도 아름답죠. 무엇을 빌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건 아니겠죠. 또 저기 있는 할머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초라한 노인네지만 자식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죠. 또 남을 배려하는 봉사하는 마음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공양하는 마음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축물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나라의 동대사 대불전 엄청나게 큽니다. 높이가 40m에 가까운 목조 건축물이죠. 그 안에 불상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저들끼리 뭐 농담합니다. 야 불상이 크냐? 건물이 크냐?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이 크죠. 건물이 크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저 안에 불상이 있는데 일어서면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불상도 크고 엄청나게 만든다. 고베에 있는 연불교 총본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아래 엄청나게 커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유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물을 본 것 중에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그 지붕 옆에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걸 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각형 부분의 합각 규모가 고속도로의 그 터널 4차선 터널 그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건물은 엄청나게 큰 거죠. 보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참 공사할 때 가봤는데 이럴 정도로 일본은 어떤 집단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건축물도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딱 두 사람만 들어가면 꽉 차는 집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건물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다실입니다. 딱 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은 백사공이 거주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주하는 집 중에도 이렇게 작은 집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커도 저 정도, 저거 보고 엄청나게 크다고 우리가 놀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초가상간보다 작은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규모로 만들어간다. 건축물의 배치를 보면은 중국은 가능한 한 대칭으로 하려고 해요. 가능한 한. 근데 일본은 가능한 한 비대칭으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옛날 건물은 대칭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일본화된 완벽한 일본식 건축물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대칭으로 하려고 한다. 한국은 어떠냐? 대칭과 비대칭을 적당히 버무린 균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균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금성 궁전, 북경성 아주 대칭이에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물들을 남북으로 축선을 두고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위에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저거는 복건성에 있는 객가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의 그 아파트예요. 흙으로 짓는 집인데 딱 대칭으로 만듭니다. 또 뭐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한 대칭으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가능한 한 비대칭으로 합니다. 아마 그렇게 비대칭으로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이 가마쿠라 시대 이후부터 계속 무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로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든지 눌러야 되니까 자객들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집, 특히 무사히 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어디 사는지 몰라야죠. 알면 바로 그걸로 들어가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편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만 아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일본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화장실은 어떻게 앉는 줄 아세요? 한국은 화장실 들어가면은 문을 바라보고 앉죠. 일본의 전통적인 화장실은 문을 등지고 앉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본 여행 가셨다가 간혹 공중 화장실 중에 문을 등지고 앉는 화장실이 있으면 그게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그처럼 무인 계급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자객을 보내고 그래서 잘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반드시 내야 냄새가 나가고 그러죠. 그래서 창을 내는데 창이 어디로 집 안으로 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집 바깥으로 외벽에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 문은 화장실의 문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건 뭐 집안에 사람들이 다 지켜주죠. 근데 창은 불안한 거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대기에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땡기면은 그 뭐 소리 꽥꽥 지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뭐 힘쓰는 줄 알지 누가 죽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창을 바라보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공중 화장실 중에 간혹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중심부 이제 궁궐인데요. 중심부는 아주 정확하게 좀 대칭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벗어나면은 주변은 비대칭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균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 무거운 게 하나 있으면 여기 가벼운 거 2개로 무게를 맞춰준다. 여기에 이제 3개가 있으면 여기 2개로 무거운 거 2개, 또 여기가 무거운 게 뭐 한 서너 개 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걸 균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이상하죠? 중국, 일본, 한국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런데 중국은 가능한 한 대칭으로 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가능한 한 비대칭, 그 중간에 우리는 균제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건축 장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건축에는 장식이 많죠. 현대 건축은 뭐 별로 없지만 중국은 화려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어떠냐?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 왼쪽에 상부에 보면 밑에 물이 있고, 물이 먼저 저기 이제 상징적인데 거북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구름이 있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꽃, 또 동물, 또 이 아래는 지붕에 정말 사실적인 동물들,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아주 그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집에서부터 궁궐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개념입니다. 비슷해요. 일본은 그걸 아주 함축적으로 절제해서 표현을 하죠. 간결하게. 특히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우리는 한옥에서 문을 종이를 바를 때 어디서 발라요? 집 안에서 바르죠. 일본은 집 바깥에서 바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냥 저들이 해온 전통이니까.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집이 너무 추워서. 요즘 같은 날씨는 집 안보다 집 바깥이 더 따뜻하죠. 그래서 옥외 생활이 더 많을 정도로 옥외 생활을 즐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제 정문을 둘러싼 벽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발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뭐 은유적인 표현을 얘기했습니다만, 왼쪽 위에 초석 위에 기둥이 있고, 기둥에 저기 무슨 자인지 아시죠? 저 뱀사자예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나 나쁜 벌레들, 또 뭐 이런 잡스러운 것들 다 이렇게 네가 잘 막아 다와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제 위에, 오른쪽 위에 초석에 보면은 뭔지 보이죠? 네. 초석이 뭐죠? 거북이죠. 네. 거북은 뭘 상징합니까? 장수, 또 물. 동양
특히 우리 중국, 일본, 한국 이 나라의 건축물 중에 제일 취약한 점이 뭐냐면은 불이에요. 불. 불 나면 홀라당 다 가버리니까. 불을 이기는 게 뭐예요? 물. 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물을 상징하는 거북을 만들어 두는 거죠. 거북은 또 있어요. 저쪽에 왼쪽 아래 보입니까? 거북이? 문살에 거북 등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붕에는 도깨비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하여간 이상한 얼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쁜 기운을 다 막아준다는. 네 번째는 건축과 가구의 관계입니다. 어느 건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구를 안 쓰면 안 되죠. 그거 반드시 필요하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도 그렇고. 중국은 동반적인 조화로 가구를 만듭니다. 일본은 일체화된 조화입니다. 한국은 상반적 조화로 가구를 만듭니다. 중국은 이 가구나 의자, 가구 문양이나 디자인이나 저 창살에 있는 문양이나 디자인, 기법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따로따로 놀죠. 그래서 중국은 생활 자체가 입식 생활이에요. 가구 없으면 안 돼요. 침대 쓰고 또 식탁 쓰고 모든 게. 그래서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죠. 일본은 가구가 전부 집 안에 붙박이로 들어가 버려요. 일체화가 되죠. 이렇게 일체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에 지진이 많다는 거죠. 일본에는 그 벽에 책장을 놓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위를 고정을 합니다. 지진 나서 넘어지면 깔려 죽는다고. 지진이 많기 때문에 가구를 집하고 일체화 시켜버렸어요. 지진이 와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주는 힘이 될 수가 있죠. 일본화되면서 일본은 집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점점 가볍게 규격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구와 일체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가구 만드는 기술자가 없어요. 가구쟁이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냐? 목수가 합니다. 우리는 가구쟁이 따로 있죠. 가구장, 대목, 소목 이렇게 나눕니다. 대목은 집 짓는 목수, 소목은 가구 짜는 목수 이렇게 나눠서 집 짓는 목수 보고 가구 짜라 그러면 못 잡니다. 그러면 가구 짜는 사람 보고 집 지어라? 못 지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목수는 다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 안에다가 가구를 넣기 위해서 구멍도 파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다 자기가 구상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집 짓는 목수는 굉장히 정교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일본 집들 보면 기둥도 작고 보도 작고 다 작아요. 그러나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지진이 와도 빨리 안 무너지게, 무너져도 이렇게 대충 자빠져 있어야 사람이 기어 나와서 살지요. 그러니까 일본 건축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은 아직도 무거워요. 지붕 위에다가 흙을 이만큼씩 올려서 아주 무겁게 짓거든요. 그래야 태풍에도 잘 견디고 또 아무리 큰 뭐 폭우가 와도 잘 견딜 수가 있죠. 우리는 별도로 가구쟁이는 가구쟁이대로 정교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건축은 건축대로 따로 이렇게 좀 거칠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건축과 가구의 관계성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같이 자연 동양사상에서 자연과 또 자연을 이렇게 건축과 동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어떤 존재지요. 그리고 그 자연을 움직이는 주재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랐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중국 북경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월단, 천단, 지단, 하늘천, 앙지 이런 것들이 동양 사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짓고 배치를 하지요. 그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건축과 어떻게 어울리게 하느냐, 자연의 경관을 건축과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 중국은 현척 기법을 이용한 자연미, 일본은 추상적이고 절제된 형식미를 추구하고 한국은 경관과 일체화하려는 자연미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가보셨죠? 이화원, 정원, 서태후가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자기 즐기려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화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산을 만들고 그 중간에 불향각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저쪽 편에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배도 만들어서 띄웠는데 그 배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움직이지는 않죠. 서태후가 멀미를 하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배는 타고 싶고 그래서 만든 게 대리석으로 만든 배가 아직도 남아있죠. 이렇게 현척, 그러니까 1:1 축척으로 자연을 이렇게 꾸미는 거죠. 상해에 가면 있고 수초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사대부들의 정원. 이게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아주 축소해서 절제된 그런 자연의 형식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왼쪽, 오른쪽은 이제 조금 현대화된 모습이에요. 저 왼쪽에 보면은 큰 바다가 있고 큰 섬이 있고 또 아주 높은 산이 있고, 저 크기가 불과 2m에 2.5m 내지 3m 정도 될까, 아주 작은 그 절 안에 있는 조그만 중정입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자연을 만듭니다. 저 안에서 큰 바다를 생각하고 높은 산을 생각하고 또 엄청나게 넓은 평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은 있는 자연에다가 건축을 끼워 넣어요. 저기 왼편에 있는 것은 비원이라고 그러죠. 비원 뒤에 가면 거기 물 흐르는 그 바위를 약간 손을 봐서 물 흐름을 약간 바꿔주고 떨어지게 하고, 저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물길만 돌린 겁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동마을 위에 동락정이라고 하는 회제 이원적 선생이 살던 집인데, 그 옆에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런 이제 정자를, 집 안에서는 저렇게 보이질 않아요. 집 바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다가 건축물을 끼워 놓으면 그 자연이 전부 자연스러운 정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게 만든 것이 우리네 심성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중국은 정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거대함, 대칭성, 중심성, 화려함, 풍부한 장식. 일본은 치밀함, 규격화, 의도적인 비대칭, 꾸며진 의도성, 이런 것이 키워드라고 하면, 한국은 우연성, 즉흥성, 수수함, 곡선미, 또 균재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저 지붕의 장식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하고 장식적이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뼘도 반반한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뭔가 해가지고 그냥 장식을 하고 저 허름한 아주 정말 산골 시골집에도 왼쪽에 이제 아래 보이듯이 그런 농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장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치밀하지요. 규격화되고 학생들 수학여행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딱 보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보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쫙 보는 거예요. 머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게 오랜 습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왼쪽 위에 보면 석가래 보면 아주 치밀하죠. 저렇게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무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저렇게 치밀하게 하려면 도구가 발달되어야 돼요. 아주 나무를 잘 깎고 정확하게 잘 깎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의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칼싸움 할 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낭창낭창해서 이게 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칼이 또 날이 무드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날은 아주 강한 무드러지지 않는 강한 쇠로 하고 칼 몸은 유연하게 휘어도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그게 아주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기술이 목수들의 도구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대패, 끌, 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저렇게 치밀하게 깎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깎아야 또 지진에도 잘 견디고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건축, 석가래 일본 건축 조금 전에 봤죠. 석가래 휘면 어때요? 휘 상관없어요. 휘어도 상관없고 이쪽 기둥 위에 이쪽 중돌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주심돌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만 딱 맞으면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휘든 굽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양해가 된다. 제가 일본 그 전공하는 친구 데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하는 데를 한번 소개를 시켜줬는데 가서 보더니 막 못 견뎌 하더라고. 우리는 조금 거칠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 그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초가집, 아까 일본 초가집 봤죠? 가위로 쫙 이렇게 자른 듯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로 간의 특징.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우냐? 우리는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 일본 건축에 돌 쌓은 거 보셨죠? 아주 정교하게 면도칼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근데 우리는 면도칼이 아니라 도끼도 들어가죠.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구조체만 단단하면은 중간에 주먹이 들어가든 도끼가 들어가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그게 다 양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구조가 그걸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글로 바로 풀어드릴게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릇이 쓸모가 있죠. 방을 만드는데, 실을 만드는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들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실이 쓸모가 있다. 그런 거로 있다는 것은 이로운 것이고 없다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양 건축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느 것이 아름다우냐?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서 처마 끝에 이렇게 떨어지는 비를 보고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고 처마 선이 부드럽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중국의 건축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집단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 왔던 결과이고, 일본은 일본 사람들, 한국은 또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죠. 어느 것이 아름다운지는 그건 각자가 생각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문학과 같은 그런 강좌가 여러분들의 소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생활이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